안녕하십니까. 경제성공학 7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세 후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체적으로 보면 납세 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약 한 1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중간고사 시험을 어떻게 어느 범위에 어떻게 형태로 낼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납세 후 현금 흐름에서 납세에 따른 부분은 결국은 소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소득세는 현금 흐름에 주는 주요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 후, 납세 후에 어떤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 부분 소득세는 결국은 납세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총 수입에서 비과세 수입하고 감가상각비, 이자, 차입금 이자, 운영비 등을 뺀 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이 과세 대상 소득에다가 소득세율을 곱하면 결국은 소득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왜 여기서 소득세 영향을 주냐 하면,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할 때 과세 대상 소득에 감가상각비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즉, 총수입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기타 과세 대상을 우리가 정할 때 빠져야 될 부분, 즉 운영비, 차입금, 이자, 비과세 수입과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도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 자체가 회계적으로 보면 유동자산을 우리가 구입할 때 현금 지출 측면에서는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반영을 하지만 실제적 비용은 감가상각비 형태로 해당 연도, 즉 유동자산의 내역연수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과세 대상 소득을 할 때 감가상각비가 빠지게 됩니다. 즉,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이 정의를 먼저 뽑는데, 과세 대상 소득에는 감가상각비가 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납세 후에 그러면 소득세를 내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납세 후에 현금 흐름이 생기는데, 납세 전의 수익에서 세금을 뺀 게 납세 후의 현금 흐름입니다. 이것은 납세 전 수입은 크게 보면 총 수입에서 운영비나 차입금, 이자 등을 차감하고 나면 소득세가 됩니다. 즉,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 소득에는 제외하나 납세 후 현금 흐름에는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납세 후 현금 흐름에는 감가상각비가 빠져 있습니다. 즉, 납세 후 현금 흐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정의하면 납세 전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되고, 납세 후 현금 흐름은 요 납세 전 현금 흐름에다가 소득세를 빼면 되는데,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돼서 계산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감가상각비는 납세 전 현금 흐름에 현금 흐름에서 비용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납세 후 현금 흐름에는 역시 직접 반영이 되지 않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납세 전 현금 흐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금 납부 전에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순현금 유입액인데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이고요. 납세 후 현금 흐름은 납세 전 현금 흐름에다가 소득세를 뺀 세금을 뺀 부분이 납세 후 현금 흐름입니다. 이때 과세소득 대상을 선정할 때 감가상각비가 빠진 상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절차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 분석 평가에서는 왜냐하면 투자안의 실제적인 경제성을 평가할 때 납세 후에 기본적인 평가나 여러가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감가상각비가 중요한 반영 고려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감가상각법에 따른 현금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도원가 6천만 원에 구입한 설비를 통해서 매년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설비의 수명은 5년이고 잔존 가치는 1,000만 원, 연간 운영비는 500만 원. 소득세율이 20%로 적용이 되고 이 설비의 납세 후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자율은 10%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법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즉 취득원가가 6천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1,000만 원입니다. 즉 과세 대상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될 테고 정액법을 하면 내용 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를 하면 연간 매년 감가상각 해야 될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즉 감가상각 금액은 1,000만 원. 납세 전 현금 흐름은 매년 3천만 원의 수익에서 운영비 500만 원을 뺀 2,500만 원. 즉 매년 2,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고 초기년도 6천만 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 6천만 원. 그리고 설비의 잔존 금액 1,000만 원. 요게 납세 전 현금 흐름. 그리고 과세 대상 소득은 우리가 납세 전 현금 흐름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 그러면 3천만 원 빼기 500만 원 운영비 마이너스 여기 감가상각비 1,000만 원 계산하면 이게 1,500만 원. 요 과세 대상 소득이 이렇게 1,500만 원. 요거에 과세 대상 소득의 소득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이거 20% 계산하면 300만 원씩 나오고 그리고 잔존 가치에 대해서 20%. 그러면 납세 후 현금 흐름은 납세 전 현금 흐름에다가 납세 전 현금 흐름 A에다가 소득세를 빼주면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2,200만 원이 생기고 마지막 잔존 가치에 대한 800만 원이 후에 생깁니다. 이게 지금 납세 후 현금 흐름입니다.
납세 전 현금 흐름은 이와 같고. 그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납세 전 현금 흐름과 납세 후 현금 흐름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금 흐름표로 보면 현재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이것의 납세 후의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지금 보여주는 게 납세 후의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납세 후의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를 계산하면 6천만 원 그리고 2,200만 원이 5개 즉 균일 지불 현가 계수를 통해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총 5개인데 마지막 연도에 2,200만 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4개로 계산하고 이걸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5개를 먼저 계산하고 800만 원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 책에서는 앞에 4개를 먼저 계산하고 요 뒤쪽 3천만 원을 별도로 계산하겠습니다. 즉 균일 지불 현가 계수를 통해서 2,200만 원 이자율 10% 그리고 4회 4년 계산하고 마지막 연도 3천만 원에 대해서 일회 지불 현가 계수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2,836만 4,800원이 납세 후에 현가로 산출됩니다. 즉 10%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납세 후 현금의 수익률은 10%가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투자를 했을 때 이 조건이면 납세 후에 수익은 약 2,836만 4,800원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가상각법을 배웠었는데 감가상각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 현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수합계법을 통해서 만약에 감가상각을 하고 현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납세 후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과 동일한 단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만 좀 상이합니다. 5년이니까 앞에서 있는 연수 15는 1부터 1 플러스 2 플러스 땅땅땅 해서 5까지 더한 부분이 될 테고요. 그리고 앞에 5는 사용연수, 즉 5, 4, 3, 2, 1로 웨이트가 줄어들고 앞에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구입 가격 마이너스 잔존 가치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고 그리고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납세 후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정액법을 통해서 납세 후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와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정액법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보면 그러니까 현재 시점 마이너스 6천만 원 투자금액 동일하고요. 1차년도부터 2차년도는 정액법 대비 연수합계법이 현금 흐름이 좀 큽니다. 그리고 3차년도는 동일하고 그 다음은 4차년도, 5차년도는 오히려 정액법이 더 커집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납세 후의 현금 흐름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초기에 정액법 대비해서 감가상각 이익이 큰, 즉 1,000만 원보다 많이 하는 인 경우에 보면 납세 후의 현금 흐름은
내용연수 초기 연도에는 납세 후 현금 흐름이 연수합계법이 더 좋고, 뒤쪽으로 가면 납세 후 현금 흐름이 정액법이 더 유리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결국은 현가를 계산할 때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을 한 게 기본적으로 소득세 효과 때문에 현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수합계법은 정액법에 비해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소득세가 초기에 감소하고 후기에 증가합니다. 따라서 납세 후 현금 흐름은 유리해지며 위에 보듯이 정액법보다 수익이 좋아진다. 이건 뒤쪽 계산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정률법, 앞에서 연수합계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률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서 납세 전 현금 흐름, 납세 후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면 감가상각법은 상각률 30.12%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그거에 따라서 납세 후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앞에 정액법과 비교해 보면 여기도 1차년도, 2차년도에는 정률법이 납세 후 현금 흐름이 1차년도, 2차년도는 더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죠. 2361.44고 정액법의 경우는 2200이니까 약 161.44가 정률법이 더 크다. 납세 후 현금 흐름 1차년도의 경우 2차년도에는 약 52.57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정액법이 상대적으로 약간 큽니다. 이 말은 초기에, 즉 내용연수 초기에는 납세 후 현금 흐름의 기준으로 보면 정률법이 좀 더 유리하고 뒤쪽은 정액법이 좀 더 유리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을 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즉 정률법은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에 비해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을 계산하므로 납세 흐름이 가장 유리하며 위의 결과에 보듯이 수익성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를 계산해 보면 실제적으로 앞에서 저희가 연수합계법 그리고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각각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액법 기준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납세 후 현금 흐름의 현가를 계산하면 2,836만 4,800원이고요. 정률법의 기준, 앞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정률법의 값을 가지고 현가를 계산해 보면 2,886만 원입니다. 여기서 나온 앞에 있는 수식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이 현금 흐름을 각각을 현가로 바꾼, 즉 일회지불 현가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동일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납세 후 현금 흐름을 현가로 바꿨다. 그 수식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정률법은 2,886만 원이고 정액법은 2,836만 4,800원. 즉 상대적으로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면 초기 상각을 많이 하는 정률법이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납세 후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감가상각을 좀 많이 해서 현가를 높이는 부분이 유리할 수 있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돈의 시간적 가치에 기인해서 우리가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8주차에 저희가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대상이 되는 저희가 1주부터 7주차 배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시험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크게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으로 출제할 계획이고 그 구체적인 그 유형이나 그 관련된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배포드린 강의 자료를 레퍼런스하면 전체적으로 따라오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특히 지금 오늘 시간에 요약해드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1주차에는 공학과 공학경제, 공학적 문제 해결 과정, 공학 프로젝트 경제적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과학과 공학의 차이점, 즉 과학은 진리 탐구가 목표고 공학은 문제 해결이 목표인데 현재 최근 추세는 과학자와 공학자의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영역이 있다. 왜냐하면 과학 문제 해결 자체가 공학적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학도는 기술적 타당성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모두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학적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정의, 해결 방안 모색 및 정보 수집, 도출된 방안들의 평가와 선택, 그리고 최종적 의사결정. 이것들이 순환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도출된 평가 방안에는 경제성 평가가 필수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위한 모형을 이용하고 모형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확률적 모형, 정성적 모형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서 그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형의 복잡성은 현실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면 핸들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트레이드오프해서 모형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저희가 비용의 개념과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용은 우리가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형태가 있고 그리고 생산량 수준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비가 있습니다. 즉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이 고정비고 생산 활동의 수준에 비례해서 발생되는 변동비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총수익이 총비용과 같아지는 활동 수준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 한다. 그리고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직접비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직접 투여한 비용인데 이런 투입 여부에 대한 부분 판단이 좀 쉽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건 직접비고 그러기 어려운 비용은 간접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생된 비용 중에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다. 그리고 경제적 환경과 관련된 기본 개념, 효용, 가치, 교환의 상호, 혜택 범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수익력과 구매력이 있으며 이자는 돈의 수익력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돈의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습 정리하는 부분이 시험에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기존에 있는 강의 자료와 병행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주차 경제적 등가 계산에서 이자가 우리가 돈을
이야기할 때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자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달리가 있고 복리가 있습니다.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발생하고 복리는 이자와 원금과 같이 발생하는 방식. 그리고 현금 흐름은 기간 말 기준으로 하고 기간 순현금 기준으로 주로 도식을 한다. 그리고 이자 계산 기간, 이자율이 주어지면 다양한 현금 흐름에 관해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다양한 현금 흐름이라 하면 일시지불, 균일지불, 등차지불, 등비지불, 다양한 형태의 현금 흐름에도 상호 변환이 가능한 등가 계수를 통해서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균일 지불은 현금 흐름이 한 번 발생하고, 일회 지불은 현금 흐름이 한 번 발생하고, 균일 지불은 매기간 동일한 현금이 발생하는 형태다. 참고로 이런 등가 계산할 때 기본적인 전체적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은 과제물로 내고 이 시험에는 실제로 문제를 풀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의 그 기본적인 그 형식 중에 주간 단답형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등가 계산 두 번째 사수에서는 저희가 매 기간 일정한 차이만큼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등차지불, 그리고 일정한 비율만큼 발생하면 등비지불, 즉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되면서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걸 등차지불이라고, 일정한 비율만큼 이렇게 발생되는 걸 등비지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목 또는 기간, 연간 실질 이율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 이자는 실질 이율에 따라 발생한다 라는 거고, 엑셀 관련된 다양한 재무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자 여기에 대한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 주기가 현금 흐름 주기보다 작은 경우 여러 번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현가를 계산하거나 여러 다양한 형태는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명목 이율이 R이고 연간 복리의 경우 실질 이율은 2의 R승 마이너스 1이다. 명목 이율은 우리가 기간 이율 곱하기 연 이자 계산 횟수를 곱해주면 이제 연간 명목 이율이 나오는데, 연속 복리의 경우 실이율은 2R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기간별 이율이 다른 경우 각 기간별로 구분하여 복리 계산한다. 즉 기간별로 이율이 다양하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해서 복리로 계산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구분하여 복리로 계산하면 됩니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일정한 상한 조건을 제시하고 발행한 정서다. 이 관련된 수업 시간에 제가 기업과 국가의 다양한 채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조건은 상환과 관련된 기일, 이율 등이 명기가 된다. 그리고 대부금은 빌린 자금으로 상환 방식은 이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6주차에 저희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물가가 상승이 돼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즉 구매력은 떨어진다.
그리고 현실 화폐 가치와 불변 화폐 가치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실 화폐 가치란 현금 흐름이 발생한 시점의 액면가이고, 불변 화폐 가치란 특정 기준 연도와 동일한 화폐 가치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배제된, 즉 인플레이션 영향을 배제시켜서 인플레이션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어떤 특정 기준 연도와 동일한 화폐 가치 기준으로 만들면 그게 불변 화폐 가치입니다. 통상 현재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계산합니다. 현실 화폐 가치로 표현된 현금흐름에서는 시장 이율, 불변 화폐 가치로 표현된 현금에서는 실 이율을 적용한다. 즉 저희가 표로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실 화폐 가치로 우리가 현금 흐름에서는 평가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때, 현실 화폐 가치 이 컨셉에서는 이거는 시장 이율이다. 시장 이율 I를 적용하고, 불변 화폐 가치로 표현된 경우에는 I 다시, 즉 불변 화폐 가치의 경우에는 실 이율을 계산한다. 실 이율은 시장 이율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율을 반영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이 두 현실 화폐 가치와 불변 화폐 가치를 이렇게 변수 변환할 때 복리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적용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인플레이션 했는 강의 시간에 6주차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세금을 고려한 등가 계산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위에서 감가상각, 그리고 감가상각법, 납세 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시험을 응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실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고요. 지금 설명드린 학습 정리 부분을 기반으로 이 각각 관련된 부분의 강의 주차에 가서 요 관련된 정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더 리마인드 하시고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7주차 수업을 마치고 8주차 때 중간고사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